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마치 내 세계가 뒤집힌 날이었다. 레디제리대 외교관 커뮤니티에서 한 스레드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다. 한 미국 외교관이 한국에서 국적을 포기한 이유라는 제목 아래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군가는 그는 미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를 이해한다며 박수를 보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메갈리스터입니다. 12년간 미 국무부 소속 외교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처음엔 말 그대로 내가 마지막으로 오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발령받으셨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했을 때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중동이나 유럽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긴장, 급속한 발전 속의 혼란,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는 나라라는 이미지뿐이었거든요. 그렇게 2022년 여름 무더운 서울에 도착한 저는 긴장 반, 무관심 반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어요. 통역사로 배정된 사람은 김하은이라는 한국인 여성. 그녀는 어딘가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을 풍겼고 평범한 현지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첫 미팅에서부터 그녀는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외교관님, 조선의 사대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 그냥 통역사가 아니야. 하은 씨는 단순한 말 전달자가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몸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한국에 대한 시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일정은 한미공동환경 프로젝트 회의였다. 회의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연구소였는데 회의 시작 전 저는 통역 준비를 위해 하은 씨와 함께 미리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꼼꼼하고 진지하게 내용을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계세요? 솔직히 저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통역사들은 단지 텍스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하은 씨는 한국의 정책적 배경, 사회적 감정,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까지 설명하며 단순한 언어 전달자가 아닌 문화 통역자라는 느낌을 주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안의 선입견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나라가 아니야. 점심시간 연구소 앞 작은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은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역사나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죠. 고등학교 때까진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래서 스스로 더 공부했어요. 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 말이 제게는 유난히 깊이 와닿았어요. 외국에서 온 외교관인 저는 한국에 대해 것만 보고 판단했는데 정작 한국 사람은 자신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사명감 없는 외교관으로 살아왔던 건 아닐까? 나는 다른 나라를 진정 이해하려 노력해본 적이 있었던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한 씨앗이었습니다. 며칠 뒤 외교부의 일정으로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날도 역시 하은 씨가 제 옆에 동행했다.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아주 조용했어요. 마치 자신이 직접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을 의미 깊게 바라보았죠. 이 사진은 제 할아버지세요. 전시관 안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 앞에 멈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 병사가 미군 옆에 서서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하은 씨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은 미군에게 무기를 배우셨고 전쟁 후에도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어요. 제 어머니는 그 시절 이야기를 늘 하셨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절감했어요. 나는 이 나라가 여전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에 도달한 거였구나. 하은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의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스스로 일어선 나라예요. 누가 도와주었든 간에 이만큼 성장한 건 우리 스스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날 기념관을 나오는 길,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보이는 도심을 바라보며 나는 내 안에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다시 그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교 일정이 아니었어요.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그 국민과 진정한 첫 만남을 한 순간이었어요.
한국 생활 3개월 차. 나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빠져들고 있었다. 하루는 동료 외교관들과 서울 시내 회의 장소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국 같았으면 택시를 불러도 오려면 15분은 걸릴 상황. 그런데 서울은 달랐다. 여기요. 카카오 택시로 부르면 금방 와요. 하은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두드리더니 2분도 안 되어 택시가 도착했다. 운전사 아저씨는 어서 타세요 하며 비닐 덮개까지 깔아주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며칠 뒤에는 행정적인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게 되었다.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신청 때문이었는데 솔직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미국 같았으면 하루 종일 기다리다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요? 들어가자마자 외국인 전담 창구가 있었고 직원분은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서류도 미리 다 준비되어 있었고 서명 몇 번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런 서비스는 100불짜리 프라이빗 헬프가 와야 가능한 일이야.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치안. 어느 날 밤늦게 회식이 끝나고 하은 씨와 둘이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걸어도 안 무서워요? 네? 왜요? 이런 시간에 미국이면 총 맞을까봐 긴장해야 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혹시 길 건너기 전에 자전거 조심하세요. 그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나는 그 순간 한국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한국에 대해 단순한 호감을 넘어 감탄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하은 씨가 있었죠. 그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한국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녀를 통해 한국을 보고 있었고 어느 순간 그녀를 통해 내 인생까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 생활 3개월 차. 나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빠져들고 있었다. 하루는 동료 외교관들과 서울 시내 회의 장소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국 같았으면 택시를 불러도 오려면 15분은 걸릴 상황. 그런데 서울은 달랐다. 여기요. 카카오 택시로 부르면 금방 와요. 하은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두드리더니 2분도 안 되어 택시가 도착했다. 운전사 아저씨는 어서 타세요 하며 비닐 덮개까지 깔아주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며칠 뒤에는 행정적인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게 되었다.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신청 때문이었는데 솔직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미국 같았으면 하루 종일 기다리다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요? 들어가자마자 외국인 전담 창구가 있었고 직원분은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서류도 미리 다 준비되어 있었고 서명 몇 번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런 서비스는 100불짜리 프라이빗 헬프가 와야 가능한 일이야.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치안. 어느 날 밤늦게 회식이 끝나고 하은 씨와 둘이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걸어도 안 무서워요? 네? 왜요? 이런 시간에 미국이면 총 맞을까봐 긴장해야 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혹시 길 건너기 전에 자전거 조심하세요. 그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나는 그 순간 한국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한국에 대해 단순한 호감을 넘어 감탄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하은 씨가 있었죠. 그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한국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녀를 통해 한국을 보고 있었고 어느 순간 그녀를 통해 내 인생까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주말 하은 씨가 저를 자신의 고향인 전라도 순천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외교관이 민간인의 초대를 쉽게 수락하진 않지만 뭔가 이끌리듯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KTX를 타고 내려간 순천은 조용하고 정갈한 도시였어요. 하은 씨의 부모님은 우리를 직접 역으로 마중 나왔고 저는 미국식 인사로 악수를 건네려다 그녀 어머니의 두 손을 맞잡는 정다운 인사법에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어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점심 굶지 않으셨죠? 그 말에 갑자기 내가 외국인이었단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따뜻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전, 나물, 고기, 찌개, 과일까지 미국 같았으면 스테이크 하나면 됐겠지 싶은 상황이었지만 이곳은 다르더군요. 한 끼를 준비하는데 온 가족의 정성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하은 씨의 아버지는 저에게 물으셨어요. 미국은 어때요? 살긴 좋은가요? 잠시 머뭇거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살긴 좋지만 이렇게까지 마음이 따뜻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나라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 저는 그런 걸 한참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은 씨 어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누룽지 차를 마시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한국을 업무의 대상이 아닌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천 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스스로를 향해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배워야겠다. 지금까지는 하은 씨가 있어 언어 장벽을 크게 느끼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이 나라를 이해하고 싶다면 언어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업무 외 시간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급반 첫 수업 날 저는 칠판에 적힌 안녕하세요를 보고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외국어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은 씨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웃더니 곧 정색하며 말했어요. 진심이시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주말마다 저를 카페로 불러내서 발음을 교정해주고 드라마 대사를 같이 따라하게 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닌 그녀와 함께 시간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중 계산대 앞 아주머니께서 제게 봉투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 순간 아무런 통역도 없이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도 하은 씨도 저를 보며 놀라듯 웃었죠. 작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은 씨는 돌아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씨, 진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고 한국이란 나라가 조금씩 제 뿌리가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 국적 취득이라는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혹시 나도 진짜 이곳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국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은 씨와의 관계도 깊어지던 무렵 저는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적을 내려놓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습니다. 미국 외교관으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말도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정치적인 퍼포먼스 아니냐라며 냉소했고 어떤 이는 후회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출장지가 아닌 내가 살고 싶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적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서류는 복잡했고 요건도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 포기와 관련된 절차에서 저는 미국을 배신했다는 듯한 심리적 압박마저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행정 담당자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외교 경력으로만은 특별 귀화가 어렵습니다. 더 오래 체류하셔야 하고 기여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였던 감정이 터질 듯 솟구쳤습니다. 나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한국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울 시내를 헤매다 조용한 한강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도시의 불빛은 따뜻한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리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제 옆에 서서 말했죠. 데이비드 씨, 한국은 당신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이 나라에 더 깊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국적은 종이 위의 서류가 아니라 마음 깊숙이 품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지역 커뮤니티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다시 한국을 만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단순히 갖고 싶다는 욕심이 아닌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외교 커리어를 살려 한국 지방도시들의 국제교류를 돕는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순천시와 미국의 자매결연 도시를 연결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순천에 다시 내려간 어느 날 중학생들이 미국 문화를 체험하는 수업 현장에서 한 소녀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진짜 미국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이제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왜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희가 사는 이 나라가
진짜 멋진 나라니까. 그 아이의 눈빛은 반짝였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내가 한국의 미래를 믿는다면 그 미래 안에 나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처지에 놓인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며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때로 차가워 보이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진심으로 끌어안는 나라예요. 저도 그걸 느꼈고 이제는 그 진심을 나누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하은 씨는 어느 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되었네요. 언젠간 제 아이에게 너희 아버지는 미국에서 왔지만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했단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한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리고 미래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기여 활동과 국적 취득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예기치 못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자선 모임에 초대받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기여하는 인물로 소개되었죠. 하지만 행사 후 열린 리셉션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제 마음을 꽤 찔렀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외국인이지. 국적 바꾼다고 한국 사람이 되나? 말한 사람은 정치계 고위층 인사였고 그 말은 농담처럼 던졌지만 저에겐 냉수처럼 들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갑자기 부정당한 듯한 기분. 나는 이방인일 뿐인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 피부색, 언어 습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보였어요. 마치 진짜 한국인이 되기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하은 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학원 수업도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집 앞까지 찾아왔죠. 문을 열자 그녀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말에 상처받을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국적 바꾸겠다고 말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단지 출생지가 아니라 같은 미래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 미래를 위해 행동했고 그걸 본 사람들은 당신을 진짜 한국인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면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잖아요. 당신 마음이 이미 한국을 품었으니까. 그날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국적이란 건 법적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주체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국적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건물 앞에서 진동을 울리는 휴대폰을 받아든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귀하의 귀와 허가가 최종 승인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 한 줄, 단 한 문장이었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하은 씨와 함께 다시 찾은 한강 다리 위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 진짜 한국인이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같이 살아가요. 같은 나라에서 같은 이름으로. 며칠 뒤 정식 귀화 서약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향해 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는 순간 제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수십 년을 살아온 미국이라는 땅이 제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서약이 끝난 후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제 당신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단지 국적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제게 자리를 내주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명절 때 우리 집에서 전 부쳐야 해요. 아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김치도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여. 나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김치 냄새에 익숙해졌고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줄을 섭니다. 명절엔 전을 부치고 선거 날엔 투표소로 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나의 자부심이 되었고 이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나는 한국인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인 이 문장을 나는 매일 되새깁니다.